당신이라면 전기도 없는 영하 40도의 땅에 혼자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봐도 미친 선택. 그런데 정말 빚을 심겠다고요? 기술만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불신이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손을 왜 밀어냈을까요? 하지만 어느 날 말을 잃은 한 소녀가 건넨 그림 한 장. 그 조용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삶과 신념, 공동체와 외부의 충돌, 그리고 진심의 시험. 한 한국 여성의 진심은 과연 혹한의 대지를 녹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영하 40도의 겨울,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간 곳이라면.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거길 갔어요? 그 추운데, 거긴 대체 뭐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도착한 곳은 몽골의 북동쪽,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마을, 타반바가르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끝 같은 곳이에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차로 하루를 더 달려야 닿을 수 있었고요. 도착했을 땐 모든 게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 그들의 시선, 그리고 저를 감싸는 공기조차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중앙 전력망과 완전히 단절된 마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깃들죠. 제가 들고 간 건 태양광 발전 장비와 간이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걸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표정이 꽤 자신 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이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 마을이 정말로 전기를 원하는 걸까? 저를 가장 처음 맞이한 사람은 울란이라는 젊은 촌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고, 마치 바람을 오래 견딘 나무처럼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울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기가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전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엔 노인회의 대표, 바야르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러 온 건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걸까요? 물론,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죠. 이 마을에는 이미 수차례 외부에서 원조라는 이름으로 온 이들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결국 장비만 버리고 떠나거나 마을을 갈라놓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라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고, 항상 작은 스케치북을 품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그 스케치북을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 거기엔 눈 덮인 대지 한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 손을 뻗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의 옷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림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명확한 언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그리고 두려워서요. 이 작은 온기가
정말로 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림 하나로 시작된 이 마을과의 대화. 그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제게 건넨 첫 그림 이후 저는 매일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끝은 늘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쩌면 아라는 마을 사람들과 제가 처음으로 연결된 에너지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한 아이와의 교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건 기술이지만 신뢰를 공급하는 건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미루고 먼저 마을과 함께 살아보기로요. 디오라는 몽골 청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출신이지만 타반바가르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고 저와 마을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다리를 맡아줬습니다. 하연 씨, 여기선 먼저 함께 땀 흘려야 믿어줍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금세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축을 몰고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을 뚫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뿐이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한국에선 겨울에 말이 얼어 죽진 않죠. 같은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사이 저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저에게 양모로 짠 장갑 한 켤레를 주셨습니다. 그 손등에 새겨진 주름만큼이나 따뜻한 선물이었죠. 이건 도시에서 산 게 아니란다. 내가 손수 짠 거야. 이제 너도 우리 손녀 같은 거지. 저는 그 장갑을 손에 끼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란 촌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늘 자연과 하늘을 보고 삽니다. 기계보단 계절이 먼저고 계산보단 기도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건 분명 칭찬이었어요. 울란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제 존재를 마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째, 기술은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둘째, 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단지 불을 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게 하룻밤, 또 하룻밤이 지나고 마침내 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창고 하나를 열어줄게요. 당신이 말한 태양광 장비, 그거 어디에 세우는지 한번 봅시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숙소 벽에 걸린 태양광 시스템 도면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라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또 하나의 그림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해가 하늘에 걸려 있고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맨 끝 구석엔 작게 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관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보태기 시작했고 울란 씨는 촌장 회의에서 처음으로 하연 씨가 진심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꺼냈다고 디오가 전해주었죠. 저는 그 말 하나로 며칠 동안 피로를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치 장소는 마을 공동 창고 뒤편 작은 언덕으로 결정됐습니다.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였고 눈이 덜 쌓이는 바람 덕에 유지 관리에도 유리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의 허락이 모두에게서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없는 오후 시간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의 난로 수리도 도와드리고 아이들과 눈 위에 태양광 패널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전기 나와요?
불 켜져요?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불도 켜지고 엄마가 밤에 책 읽어줄 수 있는 빛도 생겨요. 그 말을 듣고 한 아이가 뛰어가더니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왔습니다. 마치 이거 진짜래 하고 외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후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작은 프로젝터를 켜고 지난 다른 나라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몽골어로 번역한 자료를 디오가 옆에서 또박또박 읽어주었죠. 처음엔 생소한 눈빛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영상에서 전기가 처음 들어온 네팔 산골 마을의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자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애들도 저렇게 웃으면 좋겠어. 바야르 씨조차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지지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분명 무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건 이 마을에선 매우 중요한 변화였죠. 며칠 후 드디어 태양광 패널의 기초 부품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언덕까지 운반을 도왔고 아라는 그림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패널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는 작은 태양 수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림과 표정만으로 모두의 이해를 이끌어냈고 아이들은 아라 언니가 그린 해와 전선 그리고 밝은 집을 따라 색칠하며 웃었습니다. 디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건 학교보다 관계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지식보다 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언덕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너무 많아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고, 그 아래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빛을 싣는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제 자신이 빛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림은 기술의 힘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언덕에 서고 작은 인버터와 저장 배터리가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다소 거세졌지만 저는 마치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이 바람을 타고 흘러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 마을은 평소보다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언덕 위에서 눈싸움을 하고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와 함께 장비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디오도 이런 분위기, 타반바가르에선 정말 드물어요라며 감격스러운 눈빛을 보였고요. 하지만 그 따스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연결선 일부가 잘려 있었고, 패널 일부에는 돌로 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연결부가 너무 정교하게 절단돼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남긴 담배꽁초 2개. 다음 날, 울란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굳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곤 마을 외곽 석탄 유통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전기란 곧 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걸 의미하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들 중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이런 데까지 와서 별걸 다 하시네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을 몇 년 돌봤는지 아십니까? 추울 때 석탄이 없으면 누가 데워줬게요? 그는 말없이 제 손에 명함을 하나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명함엔 에르덴 석탄무역 대표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 지르겠단다더라. 당신 때문에 더 위험해졌어.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심지어 바야르 씨는 회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로 왔지만 여긴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떤 어둠은 그냥 조용히 두는 게 더 낫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흔들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마을을 위하고 있었던 걸까? 디오조차 그날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연 씨, 이게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울란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설치를 중단하고 철수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지를 말입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내일 다시 논의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여길 더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그림엔 장비를 망가뜨리는 검은 손들이 있었고 그 앞에 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림 맨 위에는 처음 보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넨 결렉 부티데. 디오가 뒤따라와 조용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진심은 빛을 만든다. 그림 한 장이 제 짐을 다시 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언덕 위에 섰습니다. 마을 회의는 취소되지 않았고, 울란 촌장은 조용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야기를 해보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마을 회관 안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닌 이곳에 머무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곳에 빛을 심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뀌어야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조용히 아라의 그림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지난 회의 밤, 저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태양이 아니라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죠. 여러분이 제게 보여주신 온기, 그 작은 촛불이야말로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빛이었습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야르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빛은 언제나 낮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누는 빛은 밤에도 살아있죠. 이번엔 그 빛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장은 조용히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울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하연 씨, 설치를 맞춰주세요. 이번엔 우리 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언덕을 다시 올랐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나르며 아이들이 앞에서 눈을 치우고 어른들은 경사면에 받침대를 고정시켰습니다. 디오도, 아라도, 그리고 수많은 손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함께 만든 결심이었어요. 설치가 완료된 날 밤,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인버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전선이 연결된 작은 창고 안의 조명이 툭 하고 켜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이 진짜 켜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광장은 작은 환호로 채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전기보다도 더 강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였고 이 마을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 아라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손을 꼭 잡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에 작은 그림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그 안엔 태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고 그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서울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볼 때마다 하얀 대지 위 언덕 꼭대기에서 켜진 그 작은 불빛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선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혹은 나의 노력이 의미 없다고 느낀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